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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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내셨나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자, 대한민국을 바꾼 법의 탄생, 법탄에서 법반장을 맡고 있는 박세암입니다. 대한민국을 움직인 법의 기록, 대한민국을 바꾼 법의 탄생을 통해서 국회의 생생한 역사를 함께 이야기할 친구들, 청토기와 함께 합니다. 이분 덕분에 제가 법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은데 소개할게요. 정재민 교수님입니다.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재민입니다. 회를 거듭할수록 법에 대한 이해도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진짜 유익해요. 삶에 정말 유익합니다. 그래서 기대가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얘기 해주실 거예요? 예, 오늘은요. 오늘 사람이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계속 따라다니는 거.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사람은 개인정보를 남긴다. 예, 오늘은 바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나요?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된다? 제가 아는 건 일단 막 밥 먹을 때도 대기 등록 같은 거 할 때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이런 거 체크하잖아요. 네. 그런 대기하고 하는 것도 개인정보 활용, 사용에 다 포함되지 않나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곳곳에 우리는 개인정보가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근데 사실 그 변호사님과 저 같은 연식대에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지는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내 전화번호, 집주소, 뭐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들을 유출하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엄청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에 예민해졌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 연식에는 지금처럼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관리하는 민간 주체가 없었죠. 그러니까 제일 큰 주체는 정부였죠. 정부 외에는 개인정보를 어떤 기업이나 어떤 개인이 엄청나게 많은 개인정보를 갖고 있기가 쉽지 않았죠. 물론 장사할 때 손님의 어떤 장부 같은 거 이런 걸 다 수기로 썼잖아요. 예. 지금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게 거의 전산화됐기 때문인데 우리 같은 연식에는 그때는 다 손으로 썼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손으로 쓰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쵸. 한계가 있고 장부가 낡으면 자연스럽게 없어지기도 하고요. 옛날에는 우리 전화번호부도 다 오픈돼 있었거든요. 모든 집에. 지금 생각해보면 말이 안 돼요. 지금 생각하면 이름 찾으면 다 그 사람의 나와요. 주소가 다 나와요. 네. 아니 공중전화 부스에 전화번호부가 이렇게 두꺼운 게 전화번호부가 있는데 있어요, 이렇게. 거기에 그냥 정재민 찾으면 네. 전화번호랑 집 주소가 다 나오는 거예요. 나와요. 이분의 개인정보가 공공재인 거예요. 그게 그냥 숨겨야 될 어떤 정보라고 생각 안 했어요. 아니에요. 네. 개념이 없었어요. 개인정보라는 게 개인의 정보가 아니라 공공재이다. 이런 인식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개인정보가 진짜 중요하게 시작된 거는 어떤 민간 기업이 그러니까 전산화되면서부터 가능한 거예요. 전산화되면서 막 수십만, 수백만 그런 외국 사람, 외국 기업을 또 막 가져갈 수 있잖아요. 우리 지금 테스라, 구글 다 막 가져가잖아요. 그 민간 기업이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순식간에 딴 데 줘버릴 수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래도 돼? 내 정보인데? 나의 정보인데 지금 나 허락 없이 막 넘어가고 변형하고 활용하고 다른 데 돈 벌어먹고 이래도 되는 거야? 이런 게 처음으로 생겨난 거예요. 이런 의식. 맞아요. 그게 사실은 칵나 쿱 그리고 국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우리 정보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한테는 그만큼의 이익을 주나? 아, 이거 뭔가 찝찝한데? 라는 생각을 하게 하면서 우리 약간 유식한 얘기를 하면 1984년에 나온 빅브라더 조지 오웰의 그때 그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찝찝함, 그것 때문에 이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생겨난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지 오웰 1984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정부를 모델로 한 거예요. 빅브라더라는 게. 정부. 우리 정부가 무섭죠. 정부가 오랫동안 정부가 사실 개인을 억제하고 억누르고, 우리가 정부와 국민 사이에서의 어떤 구도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고 막 해왔는데, 지금은 이제 민간 기업이 정부도 문제지만 민간 기업이, 우리가 지금 뭐 배달 음식 시켜 먹으려고 해도 전부 다 정보를 넣잖아요. 뭐 다 정보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 막대한 정보를 가지고 정말 개인을, 사생활을 다 뒤질 수도 있고 폭로할 수도 있고 파괴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비즈니스로 막 써먹을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시대가 됐어요. 이런 완전히 다른 시대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생겼다라는 당위성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인정보의 범위는 어디까지예요? 진짜 넓죠. 개인에 관련된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뭐 이름, 주민번호, 뭐 그런 뭐 키, 몸무게, 뭐 이런 신체적인 정보도 있고, 그 사람의 MBTI, 뭐 사상, 취향 이런 것도 전부 다 개인 정보죠. 그리고 그 사람의 주소, 어디서 사는지, 부모가 누군지, 뭐 직업이 뭔지 당연히 하고요. 지금 어디 있는지, 위치, 무슨 당뇨 수치가 어떤지,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개인 정보죠. 근데 사이트 회원 가입할 때도 주민등록번호를 항상 가입하곤 적곤 하는데, 그렇죠. 그러면 주민번호는 언제 생긴 거예요? 그건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사실 우리나라만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도 없고 그렇죠. 다른 나라에 없어요.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특수성 뭘까요? 북한과 대립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1968년 박정희 대통령 때 북한에서 31명의 무장공비들이 쳐들어와서 청와대 300m 앞까지 습격을 했는데, 그때 우리 군이 북한군이 쳐들어온 걸 알고 대립을 했을 때 거의 다 죽고 김신주 한 명만 살아남았어요. 이때 야, 북한군이 걸어서 내려와서 청와대 바로 앞에 대통령이 자고 있는 머리맡까지 왔다. 야, 이거 충격적이다. 어떻게 우리가 이거 발견을 못했을까? 그래서 이때 간첩인지 아닌지를 가늠하기 위해서 전 국민한테 번호를 부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간첩인지 아닌지 식별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한 역사가 1968년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야, 역시 북한학 박사. 야, 우리 북한학 박사 대단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완전히 사회적인 분위기가 달랐는데 이거를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된다는 인식은 언제부터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 개인정보를 내가 원치 않게 다른 사람이 수집해서 내가 원치 않은 목적으로 써먹는 거,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나 감춰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처음에 의도하지 않은 목적과 용도로 이걸 쓸 수 있다는 가능성이 확 커지면서부터 이 문제가 생기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인터넷이에요. 인터넷, 전산화 이런 것이 가능하니까 그런 정보를 대량으로 긁어서 그냥 가질 수 있는 거죠. 스팸 광고에 써먹을 수 있다든지, 뭐 범죄에 쓸 수 있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게 가능해진 건 인터넷, 그리고 어떤 기업들이 아주 커지면서 그게 가능해진 거죠. 근데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그냥 그러면 내 정보가 그냥 다른 제3자가 막 수집해서 막 써먹어도 되는 거야? 그럼 나는 그걸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지켜만 봐야 되는 거야? 내 정보인데? 내 정보인데 왜 딴 사람이 다 가져가서 나 몰래 쓰고 돈 벌고 범죄로도 쓸 수 있는데 내가 통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목소리들이, 이제 우려들이 점점 커지고, 그로 인한 범죄도 생기고, 그로 인한 일들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법적 제도가 필요한 시점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국회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국회에서도 이런 논의가 당연히 일어나게 됐고요. 국민적인 뜻을 또 수렴하고, 또 어떤 제도를 마련해야 되는지가 논의가 이제 진행되게 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지금 우리의 정보산업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고 민원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를 거두었지만, 일부 기관에서 보유하는 정보가 부당 유출되거나 악용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정보와 사회의 진전에 따라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1989년부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입법을 추진, 그동안 법률 시안을 작성, 공청회 등을 거쳐 관련 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안을 확정,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정부가 데이터 처리가 쉬워지면서 오히려 이렇게 데이터 처리한 거를 누군가가 악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 때문에 생겨난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정부가 정부를 감시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보호하자라는 움직임부터 시작됐다. 그렇습니다. 지금이야 뭐 우리가 배달할 때 민간 기업 걸 쓰고 우리가 택시 타도 민간 기업 걸 부르고 그때는 그 시절에 처음에는 80년대, 90년대는 이렇게 방대한 데이터를 뭐 전산화가 도입됐다 하더라도 방대한 데이터를 운영할 수 있는 주체는 정부밖에 없었어요. 정부가 되게 인터넷이나 이런 신기술이 앞서 있던 때예요. 네. 그러니까 근데 정부가 점점 커지고 그다음에 정부가 전산화를 통해서 많은 온 국민들의 정보를 갖게 되니까 정부가 저 정보로 개인을 사찰하고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데 쓰는 거 아니야? 뭐 권력을 남용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커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 그걸 이제 정부가 정부를 감시해야겠다. 정부도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처음에는 이제 정부를 감시하려고 정부가 처리하는 국민들의 정보를 감시하려고 그런 법들이 탄생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가 통제하는 게 아니라 민간 기업이 다루는 개인정보에 대한 것들을 이제 통제하고 보호해야 된다라는 움직임이 시작된 건 언제인가요? 네, 그게 기술 발전, 그 인터넷 전산화가 너무나 발전하고 그걸 활용한 IT 기업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그걸로 엄청난 남의 정보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그런 것들이 막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온라인 상거래가 엄청 활발해지고 상거래할 때 주문자가 주문 오더를 넣고 받는 사람이 이제 사는 사람이 또 공급자가 또 자기 정보를 넣고 그러면서 온갖 플랫폼이 생기고 거기에 정보가 거의 밀집되게 시작된 거죠. 이런 사회적 변화 속에서 법은 사실은 조금 항상 시대를 좀 뒤따라가는 면이 있죠. 그러니까 되게 큰 사건이 터져야 좀 거기 문제의식이 확 불거지고 국민들이 어떤 편리한 제도의 그 어떤 시스템의 이면을 보게 되는 거죠. 와, 이게 좋다. 뭐 신세계가 열렸네 했는데 막 상거래도 하고 북도 하고 막 이게 범죄로 사용되고 다른 사람의 돈벌이로 사용되고 내가 이래도 되는 거야? 그걸 생각이 전환하게 되는 어떤 큰 사건들이 막 하나씩 터졌죠. 우리 국민 5명 중 1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서 아주 큰 파장을 일으켰던 옥션 해킹 사건과 관련해서 이때 2008년 이때 변호사님도 저도 한참 이제 사회 초년생일 때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전자상거래가 처음 생길 때여서 굉장히 신문물이었단 말이에요. 맞아. 네. 그래서 그 시작을 옥션을 했고 조금 전자상거래 좀 한다는 애들이 이 같은 거 하고. 네, 맞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때 자차 있는 애들이 별로 없었지만 엄마 차 끌고 다니는 애들이 제택스에서 주유하고 뭐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직접적인 피해자는 아니지만 뭐 간접 피해 정도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 정도는 알았던. 그리고 이제 이거는 해킹으로 인한 유출이니까 이게 나는 GS카드나 옥션을 믿고 내가 정보를 줬고 저게 잘 관리하겠지 맞아. 생각했는데 그게 해킹이 되네? 그래. 해킹이 되면 해커들이 가져가서 도대체 어디다 쓰는 거지? 이거부터가 이제 엄청 불안해지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뭔가 유출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도 큰 유출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뭐 통신사 일도 있었고 뭐. 아무래도 해외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적인 조치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빨랐고 유럽에서는 유럽 전역에 적용이 되는 개인정보 보호의 조치가 있다고 하던데 맞아요? 맞습니다. 그 유럽에는 DAPD라고 이야기하는데 1995년에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만들었죠. 지금도 작동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도 이제 그거를 많이 반영해서 만든 거고요. 유럽이나 서양은 우리보다 훨씬 개인주의적인 사회죠. 기본적으로 개인 프라이버시가 훨씬 중요한 문화잖아요. 우리는 좀 집단적인 문화잖아요. 우리가 개인을 소개할 때도 항상 소속을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사람이에요. 항상 직업을 이야기하고 맞아요. 내가
속한 조직을 이야기하잖아요. 네. 어떤 개개인의 정보에 대한 권리, 그런 인식, 그걸 침해해서는 안 되고 그 고유성,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존중이나 이런 게 의식이 문화가 좀 낮죠. 이제 그런 문화적 차이가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분명 개인정보법이라는 걸 제정했다고 했는데 왜 또 새로운 법이 필요한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그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그런 걸 규율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아까 말했지만 지금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아니라 그냥 사적 주체가 관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가 필요한 시점이었던 거죠. 지금 우리한테 적용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처음에 어떤 논의를 거쳐서 국회를 중심으로 또 어떤 논의를 거쳐서 만들어지게 됐는지 그거는 VCR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청토기들은 어디 소속으로 두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행안부 소속이 좋은 것 같아요. 예, 사실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걸 보면 사실 책임을 넘기려고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 일 아니다. 근데 이렇게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두면 사실 빼도 박도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래도 행안부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대통령이 직접 하는 게 나은 것 같은 게 그래도 한 나라의 수장이니까 그만큼 힘이 더 세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제 개인정보위원회를 어떻게 꾸릴 것이냐, 거기에 어떤 권한을 줄 것이냐, 특히 그 소속을 어디에 둘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첨예하게 갈렸기 때문에 그걸 이제 조율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국회를 중심으로. 그때 이야기를 한번 VCR로 확인해 보시죠. 행정안전부 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추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자의 법규 준수 현황과 개인정보 관리 실태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집되는 모든 개인정보가 비영리 단체까지 합쳐서 행안부로 집중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안전부가 개인정보 보호의 주관이고 책임기관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활동을 적절하게 하고 있는가, 그 내용을 지도 감독하기 위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납득을 해요. 그런데 혹시 유엔에서 개인정보 전산화 가이드라인 발표하면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를 둬야 한다, 이렇게 권고한 것 혹시 아세요?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하고 이혜훈 위원, 변재일 위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첫째,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대상을 공공, 민간 부분의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로 확대하고,
둘째, 개인정보보호기본법, 기본계획, 법령 및 제도 개선 등 개인정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은 개인정보의 오용남용 및 개인정보 침해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 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신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통해 신산업 육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960년대에 주민등록법이 나오고 1990년대에 정부가 나서서 국민의 정보를 보호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2000년대에 사고를 막자라는 움직임이 일었다라는 이 모든 움직임이 국회에 기록으로 소상히 남아있네요. 그렇습니다. 뭐 갑자기 탄생한 법은 없으니까요. 그 어떤 과정이 필요하고 결국 그 일을 하는 건 이제 국회니까 국회에 모든 정보가 들어오고 모든 역사적 기록이 남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결국 2011년에 개인정보보호법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법은 좀 특별하게 민간의 개인정보와 공공의 개인정보를 전부 다 아우르는, 전부 다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포괄적인 성격의 개인정보보호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2011년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이 됐고 이후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생겼고 이렇게 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을 만들었는데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2011년에 이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이 됐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계속 생겼죠. 근데 또 그게 또 생기면 또 그걸 또 막기 위해서 좀 더 보완하기 위한 또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또 유출이 이루어지고 또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돼 왔죠. 야, 이게 방법이 없나요? 거의 창과 방패 싸움이에요. 막으면 또 생기고 막으면 또 생기고 앞으로도 이러지 않을 거라는 법은 없을 것 같은데 뭐 방법은 없을지 많은 사람들이 고민이 계속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계속 해커들도 진화하고 있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보안 수준도 올라가고 우리 제도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을 막는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도 계속되고 있지만 또 그걸 너무 많이 강화하면 이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우리가 발전해야 되는 것들이 더뎌져요. IT 기술도 문화도 또 그 비즈니스도 이게 좀 적당히 해야 많이 활용하고 경제 규모도 커지고 하는데 우리가 옛날에 액티브엑스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외국에서 그냥 물건 주문할 때 아마존으로 주문할 때 진짜 클릭 한두 번으로 그냥 주문됐는데 우리나라에서 주문하려면 정말 속이 터져가지고 그런 날은 있었네요. 네, 못했죠. 정말 너무 화가 나서 다 또 외국 거 막 하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지금은 되게 빠르게 되지만 그때는 또 너무 보안 너무 규제하면 또 그런 부작용도 항상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로 인한 좀 부족한 어떤 기술적으로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뚫고 또 범죄를 하려는 사람들은 또 그걸 뚫어내죠. 그게 계속 반복되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뭐 핸드폰을 쓰고 하는 순간부터 개인정보법을 지킨다는 게 당연한 거였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많은 노력들과 고민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한편으로 되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개인정보를 정말 일상생활에 수없이 쓰고 있잖아요.
인터넷 뱅킹 할 때도 그렇고 온라인으로 쇼핑 할 때도 그렇고 근데 그런 제 개인 정보들을 국회에서 잘 앞장서서 이렇게 보호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많이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정보에 대한 우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이제 보호해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좀 더 큰 개념은 인격권이에요. 개인의 인격권의 일부가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개인의 인격권이 개인에게 있다는 말은 되게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 사실 이것도 되게 최근에 생긴 개념이에요. 우리가 그런 개념이 생긴 게 진짜 몇십 년이 안 됐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몰랐어요. 그런 개인정보에 대해서 내 인격권이 있다는 거. 전화번호부에 내 번호와 주소가 고스란히 노출돼 있던 시대를 살고 있던 우리들에게는 이런 얘기를 한번 돌아보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한민국의 법을 수호하며 국민의 삶을 위해 노력하는 국회가 함께하기에 가능했던 순간들의 기록. 오늘은 시대와 함께 탄생과 진화를 거듭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살펴봤습니다. 대한민국을 바꾼 법의 탄생. 모두의 내일이 달라질 때까지 법의 길로 전진!